외계인한테라도. 어째 우주보다 더 먼 나라일 수 있는데요. 이 밀리터리 쪽은.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 본영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모두가 다 아는 K9입니다. K9이 저희 그 본게임의 사골 주제인데, 근데 오늘의 주제 K9 관련된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긴급히 편성을 했습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1위, 진짜 진정한 월클 명품 우리 자주포 K9이 새로운 수출의 이정표를 세울 전망이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베트남이에요, 여러분. 베트남. 근데 베트남은 사실 뭐 공산권 그런 느낌이 안 됩니다. 뭐 우리 박항서 감독님도 계시고, 또 우리 e스포츠 쪽도 베트남과 교류가 많거든요. 스포츠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형식상으로 공산권 국가 아닙니까? 이 베트남에 우리 무기가 간다. 이게 진짜 되는 얘기입니까? 예, 되는 얘기입니다. 약 20문을 수출하는 것으로 이제 최종 협상이 진행 중이고요. 수출 금액으로 보면 총 3억 달러, 그러니까 약 4,300억 원 수준이고요. 30문 안팎의 K9을 도입한 뭐 호주, 노르웨이 등 서방 국가들과 견줘도 규모가 작지 않죠. 예. 계약이 성사되면 국산 방산 업체의 첫 공산권 국가 수출 사례로 베트남이 또 이제 K9 유저 클럽의 11번째 국가가 되는 거고요. K9을 유럽 등 서방이 아닌 동남아 지역에 수출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고든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우리랑 가깝습니다. 뭐 오죽하면 뭐 경기도 다낭시 뭐 이런 얘기가 있겠습니까? 한국 분들 많이 가잖아요. 저도 뭐 몇 번 갔습니다만. 근데 그래도 공산권 국가인데 나토 국가들의 무기 체계별로 호환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 장점이 하겠지만 아무튼 저는 진짜 긴가민가하거든요. 네, 사실 베트남 무기 체계는 뭐 당연히 중국과 구소련으로부터 넘겨받은 것들이 대다수죠. 그렇겠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베트남 무기의 80%를 러시아가 공급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공산권의 경우에는 152mm하고 122mm 규격을 이제 주력 화포 구격으로 통일을 시켰고요. 152mm가 주로 자주화되었다면 이제 122mm는 견인포 주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K9은 이제 소위 자유진영의 상징인 155mm 구경의 무기 체계잖아요. 정말 다르죠. 네. 이렇게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베트남은 한때 우리하고도 전쟁을 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무기가 수출된다는 게 참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과 생각을 되게 만드는데, 이게 이런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 게 2023년 2월에 베트남 국방부가 한국군 제7기동군단을 찾아서 K9을 실제로 살펴보고 브리핑을 들으면서 관심을 표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엔 3주 일정으로 베트남 장병들이 국내 군부대를 찾아서 2024년 후반기 육군 국제과정을 통해서 K9 운용과 정비법 등을 교육을 받았다.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수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K9도 없는데. 교육도 모아학습, 예습. 그러니까 뭐 아무 이유 없이 올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뭐 소식에 따르면은 양국 간 절차가 지금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보면 어쩌면 2월 내에도 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방송 시점으로 보면 지났죠, 거의. 그렇죠. 그래서 성사가 이미 됐을 수도 있다. 그렇죠. 게다가 미국이 인도 태평양 라인을 거쳐서 중국을 지금 봉쇄하려고 과거에 미국의 적국이었던 베트남과 협력을 강화하려고 지금 손을 많이 내미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은 뭐 아시는 것처럼 인도, 호주, 일본하고 이제 함께 구성한 비공식 협의체인 소위 쿼드, 여기에다가 우리나라하고 베트남, 뉴질랜드까지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베트남 전쟁이 1975년인가 끝난 다음에 남북 베트남이 뭐 합쳐서 이제 공산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 50년 지났는데 요즘 무슨 뭐 러시아랑도 별로 좀 중국이랑도 이렇게 뭔가 좀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K9까지 도입하면 와 이거는 확 가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이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일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베트남이 중국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죠. 역사적으로 베트남이 중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은 이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섬, 여기 이제 보시면 스프레틀리 군도라고 여기 나와 있죠. 베트남 용어로는 찌엉사론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지금 중국과 긴장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솔직히 보시면 중국보다 훨씬 가깝죠, 베트남 쪽에. 가깝기 때문에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쪽의 영유권을 중국이 가져간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고 불쾌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여기는 이제 섬이니까 군도니까 해군과 공군이 주로 투입되는 상황이고 뭐 K9이 할 일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베트남은 사실은 중국과 그 국경이 육로로 막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저쪽에서 긴장이 생기면 결국은 이쪽에도 긴장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육군 전력도 현대화해야 된다는 그래야 전쟁 억지력이 높아진다는 계산을 한 거고요. 그래서 베트남이 아마 북부 지역인 중국 접경지대에 K9을 배치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보시면은 이제 뭐 2022년 2월 24일에 발발했던 우크라이나 전쟁, 물론 뭐 드론 활약 대단했지만은요, 실제 그 주목해야 될 거는 포병 화력이 총력전에서 정말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현대전도 예외가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양측의 군대가 얼마나 이제 많은 포탄을 써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포격을 할 수 있냐. 이거에 이제 전선이 모양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드론이 지금 이제 전쟁터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전까지 보면은 포사격에 의한 사상자가 80% 이상이었다는 거죠. 그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자폭 드론이 활약하는 건 왜 그러냐면은요. 포들이 이미 다 드론 공격에 의해서 많이 박살이 나서 충분한 포가 없기 때문에 자 포를 쏠 수가 없으니까 포탄을 대신에 드론에 연결하거나 폭발을 연결해서 드론이 지금 포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측이 그러다 보니까 이 자주포가 엄청나게 위험하니까 제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자주포 사냥이에요. 네. 하여튼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렇게 3년 이상 이렇게 장기화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서 전 세계가 배운 거는 역시 포병은 중요해. 예. 전쟁 보면서 세계 각국에서 보면은 고성능 자주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압도적 1위는 역시 우리의 K9입니다. 뭐 K9은 한국을 비롯해서 이제 세계 10개국에서 운용을 하는 베스트셀러 무기 체계로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50%를 돌파했고요. 이제 지금 사실 예정된 계약 물량이 다 전부 수출 완료된다. 그럼 점유율이요. 70%예요. 70%. 그렇습니다. 예. 그 틈새 시장의 70%가 아니라 메인스트림 아닙니까? 이게 자주포 그렇죠. 시장이. 그런데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 K9이 정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베트남은 러시아에서 80% 정도의 이렇게 뭐 무기를 이렇게 공급받는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솔직히 좀 러시아 상황 보면 뭐 끝난 거 아닙니까? 베트남이 러시아에서 뭐 받을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지금 저 뭐 본인들도 지금 뭐 제코가 석자라고 하죠. 그래 제코가 석자죠, 그렇죠. 예,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길어지면서 러시아는 이 전쟁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베트남에 뭘 제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또 미국과 나토 회원국이 이제 제재를 하면서 러시아 무기 생산에 필요한 특정 수익 부품하고 구성품에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됐고 또 러시아 내부 사정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베트남 기존 무기 체계의 뭐 성능 개량이라든가 유지 보수 부품 교체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서 사실은 베트남이 러시아의 세계 5위 무기 수입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고 기존의 러시아제 곡사포 노후된 문제하고 부품 수급 어려움으로 당장 지금 현대화가 시급한 상황이 된 거죠. 게다가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보고 있으면은요, 러시아 무기 체계는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성과가 처참해요. 대단하다고 알려진 그 입소문에 비해서 막상 실천에 가니까 그냥 털털 털리더라. 특히 좀 뭐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그렇죠. 정말 현주소가 러시아 무기.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주포 중에서 소련이 이제 미군의 M109 자주포에 대응하기 위해서 1971년에 개발을 완료했던 152mm 포탄을 사용하는 2S3 아카치아라는 게 있어요.
2000년경에 사격 통제 장치와 항법 장치를 실형으로 교체한 실형 아카치아. 이게 이제 다시 나오면서 러시아군 대대 전술단의 핵심 활용 무기로 전장에 투입이 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썼던 것이 뭐냐면요. 크랩이라는 자주포예요. 이게 보면 뭐냐면 영국제 AS-90M 155mm 포탑을 K9 차대 위에 올린 자주포입니다. AHS 크랩이라는 자주포에 밀리면서 고전하고 있더라. 자, 이런 보도가 나오고요. 이 크랩은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생산을 했던 건데. MSP어가 좀 본 것 같은데요.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뭐냐면요. 그 폴란드가 이 크랩을 전부 다 우크라이나로 보내버린 다음에 자기들은 K9에 샀죠. 아, 예. 정말 용단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폴란드 형제들이. 예. 어쨌거나 이 크랩에 사용된 이 AS-90M 이 포탑 이거는 이제 보면은 52구경장 포신에다가 자동화된 이제 장전 보조 시스템, 디지털 사통 장치들을 갖춰서 K9A1을 좀 많이 쫓아오려고 했던 그런 자주포예요. 네. 보고. 자, 이제 크랩은 이동 중에도 이제 이동 딱 하고 있다 명령 받으면 1분 내에 딱 진지 잡고 사격 가능하고 최대 이제 40km까지 이제 사격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원형 공사로차 CP가 50m. 30km 이내에서는 15m 내에 탄착군을 형성을 한다라고 네. 알려집니다. 반면에 러시아의 아카치아는 실제 전투에서는 발사 속도가 좀 느리고요. 원형 공사로차가 50에서 무려 500m. 그러면 적군이랑 아군이는 500m 이 거리에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으면 이거 쏘기 절대 쏘면 안 돼. 뭐 잘못하면 아군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500이면 500m는 너무한데요. 예, 500이면 꽤 먼 거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화력 지원이 거의 뭐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누구 쪽 지원이 되겠냐고요 이게. 일단은 크랩은요, 우리 또 K9의 차대를 썼으니까 힘이 좋거든요. 천마력. 정말 하체가 단단해요. 하체가 단단해. 우 가는데 아카치아는 그거의 절반인 520마력. 예. 그러니까 크랩이 이제 먼저 쏘고 먼저 마치고 또 빠르게 이동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성능 차이가 이제 확연한 거죠. 예. 예. 베트남 우리 형제님들 러시아 무기와 이제 헤어질 결심 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뭐 이미 하신 걸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또 인도 쪽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인도가 우리 그 K9 바즈라라고 하죠. 뭐 수출형이 백문 추가 도입에 대한 예산이 뭐 작년 12월에 승인이 났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사실 뭐 인도에서 K9을 쓰고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또 긍정적인 소식 아니겠습니까? 베트남 쪽에는? 네, 그렇죠. 사실 중국의 이제 군사 위협에 맞설 지상 무기 도입을 베트남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도가 또 비슷하게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무슨 어디 뭐 산인가 고진가 뭐 거기 놓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인도가 K9을 이제 200대나 수입한 것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제 베트남과 중국의 접경지도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그런 예가 있는 거죠. 인도가 이 카슈미르 고원에서 K9 바즈라를 이제 운용을 하고 있다. 많이 산 것뿐만 아니고 실전 운용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참고 사항이 있는 거고요. 2019년에 인도가 카슈미르 고원에서 K9 바즈라를 동원해서 파키스탄의 SH-15와 상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SH-15는 사실은 중국 인민해방국 육군이 운용하는 차륜형 자주포인 PCL-182의 수출형입니다. 아, 파키스탄은 중국 거를 쓰는 겁니까? 예, 중국 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K9 바즈라하고 그 SH-15의 정확한 전과가 어땠냐는 조금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인도가 2017년 K9 바즈라 100문을 도입한 후에 만족해서 이후에 100문을 또 추가 구매했다는 상황을 보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나오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고 하지만 파키스탄이 SH-15를 더 사들인다는 소문은 안 나오거든요. 예. 실망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예. 하지만 그 일반 쇼핑도 그렇습니다만 재구매라는 게 그 가장 확실한 거 아닙니까? 예. 써본 사람이 쓴 리뷰, 영수증 리뷰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뭐 K9이야 100문이 추가적으로 주문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뭐 두 자주포가 실전에서 뭐 어떻게 뭐 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스펙으로는 아마 충분히 뭐 가상 대결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뭐 K9 바즈라는 궤도형이고 SH-15는 트럭에 포대를 올린 전형적인 차륜형이죠. 그러네요. 예, K9 바즈라는 무게가 47톤, 길이 12m, 넓이 3.4m, 높이 2.73m, 그리고 승무원 5명입니다.
근데 SH-15는 무게가 절반 가깝게 가벼운 25톤, 길이도 훨씬 짧은 6.5m, 넓이 2.66m, 높이 3.6m, 전반적으로 훨씬 작습니다. 근데 승무원은 K9 바즈라보다 한 명 더 많은 6명이 운영을 해야 되는. 예.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운 게 SH-15고 따라서 속도도 또 차륜형이니까 시속 100km 정도까지는 하지만 K9 바즈라는 이제 67km 정도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고요. 구경도 같습니다. 구경도 155mm로 둘 다 같고 최대 사거리도 40km로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치상의 얘기들이고 사실은 K9 바즈라가 SH-15를 압도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일단 SH-15가 먼저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방어력이 훨씬 뛰어난 K9 바즈라가 이걸 막아내고 방역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K9 바즈라는 수가 적어도 소위 그 TOT 사격이라고 하는 이 동시 탄착이라고 하는 되죠. 다른 위치에는 여러 대의 화포가 하나의 표적 지역에 포탄이 동시에 떨어지도록 사격하는 방법인데 K9은 한 대가 단독으로 3발의 포탄을 연속 발사해서 하나의 표적에 동시 탄착시킬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K9 자주포 한 대가 구용 자주포 석대에 맞먹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악 지형에 대응해야 한다라는 것도 좀 이제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고원의 기후 특성을 보면은 이제 이 계절 따라서 영하 35도에서 영상 35도 그야말로 극으로 내립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겨울 고온 날씨는요, 뭐 영하 35도 정도가 아니라 영하 40도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야간 일교차도 엄청나고 그러니까 이제 온도차에 따른 이 엔진 과부하 이슈로 이제 뭐 이 차량 고장이 일어나기 일쑤고요. 그 척박한 이 한반도 환경. 여름은 동남아보다 덥고 겨울은 뭐 시베리아 바람 불어오고 그런 악조건에서 그래서 한반도 지형에 맞춰서 개발했다. 이거 굉장한 경쟁력이 되고요. 이 말은 뭐냐면 전 세계 어디서도 된다. 눈이 쌓여가지고 막 미끄러운 노르웨이의 그 가파른 산악에서도 오케이. 그다음에 인도 그 라자스탄 타르 사막 50도 막 더위 올라가도 오케이.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한 80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마이너스 30에서 뭐 플러스 50까지 와. 그러니까 유저 콜랩이 10개 나라가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또 우리 K9의 또 라이벌. 이거 뭐 또 라이벌 인정해야죠. 예. 독일의 그 펜저 이걸 이제 P2H 펜저라고 읽죠? 펜저 2000. 얘도 이거 뭐 TOT 이런 스펙은 좋잖아요. 예, 우리가 사실 이 판차우비츠 2000 얘기를 여러 번 하면서 확실히 좋다 이런 얘기는 인정을 했었거든요. 1분당 10발의 고속 발사 그리고 5발의 TOT 사격 우리 3발이니까 이런 점에서 차이가 나죠. 하지만 일단 가격이 2천만 달러로 K9은 1,132만 달러니까 거의 2배 정도 비싸다라는. 2대 사세요. 2대 사세요. 예, 2대 사면은 우리가 낫죠. 그렇죠. 그렇죠. K9의 한 대당 가격은 또 모델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보통 이제 14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 선으로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K9은 10개국 이상의 수출이 됐고 현재 1,700여 문이나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현장에서 계속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고 또 이런 압도적인 생산량을 토대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고 또 부품 조달, 정비 이런 후속 군수 지원에도 이미 우월한 상태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됐던 부분 독일의 무기를 주문하면 받는데 언제 왔는지 알 수 없다. 예. 거의 우주에서 오는 거, 화성에서 오는 것만큼 오래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화성에서도 한 8개월이면 오기 때문에요. 진짜요? 예, 빨리 오면 와. 목성에서 오는 정도는 생각할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 정도입니까? 네. 목성에서 오는 것보다. 목성에서 빨리 오면 한 7, 8년이면 옵니다. 예, 무작. 그 7, 8년 그 늦어진 것도 있었잖아요, 솔직히. 저쪽 독일 쪽 무기 중에. 실제로 좀 독일 쪽은 그런 상황이고. 한국에서는 보다 훨씬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굉장히 크고 다시 정리를 하자면 K9은 판차우비츠 2000보다 탄약 적재량과 발사 속도에선 조금 못 미치지만 사거리 그리고 반응성 면에서 대등하고 기동성을 나타내는 최대 주행 속도, 가속 성능 그리고 등판 능력, 톤당 만능 면에서는 오히려 우수하다. 그리고 이제 전에도 강조했던 건데 진동과 충격을 흡수하는 이 유기압 편수 장치 덕분에 승차감이 좋다. 그래서 지속적인 전투를 수행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또 역시 K9 자주포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은 세계 최초의 로봇
K-형 탄약 운반차인 K-10 예. 그리고 K-77 사격 지휘 장갑차를 함께 도입할 수 있다는 굉장한 장점이 있죠. 네. 자, 모쪼록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무기가 필요한지 현명한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뭐 잘하시라 믿어요. 워낙 제품이 좋으니까 무기가. 네. 그렇죠. 이제 K9 자주포가 호평받는 이유가 신뢰성, 호환성, 운용성 그리고 가성비. 요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그 어려운 걸 해내신 바로 그 장비가 K9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베트남군 야전 포병연대는 3개의 포병대대를 갖추고 있고요. 각 대대는 6문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국가가 다 이런 편제죠, 포병 편제가. 근데 이 말인즉슨 이제 베트남이 K9 자주포 20문을 구매한다라고 하면은 한 개의 포병 대대에 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베트남 포병 대대가 전부 몇 개냐면요, 40개. 많은 거 아닙니까? 40개 포병대 모두에게 이제 새로 싹 장비를 한다 그러면 최소 이제 720문의 K9 자주포와 탄약 보급 차량을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재 베트남 정부는 5년간 한 3조 원 정도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군 현대화를 완수한다.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워놨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일단 뭐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K9 사시죠, 웬만하면. 다른 거랑 좀 넘사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베트남은 이 고성능 자주포를 베트남 내에서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 첨단 기술을 제공받기를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K9은 근데 완제품 수출만을 고집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도입국 요구에 맞춰서 기술 이전하고 현지 생산 그리고 차체 수출 그리고 중고 장비 수출도 유연하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맞아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핀란드 수출의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제 새 자주포의 절반 가격으로 한국분이 쓰던 중고 K9을 정비해서 수출을 했고, 순발력 좋아요. 네. 또 인도 아까 나왔던 인도에는 이제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에 맞춰서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택했고, 호주도 이제 요구에 따라서 현지 생산 방식으로 공급 계약을 맺는 이런 방식으로 또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힘들게 우리가 그 획득한 그 기술인데 이거 다 줘버리면 이거 어떡하나, 이게 또 이게 좀 아까운데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우리도 또 한때는 뭐 서방으로부터 뭐 기술을 좀 뭐 배운 것도 있고 뭐 자체 개발도 있었습니다만 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방산 협력하고 현지 생산 부분들을 탄탄하게 여기저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유사시에 현재 생산한 나라로부터 그 무기를 사올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무기고 익숙한 무기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보기에 남쪽은 전쟁이 나도 화수분처럼 무기가 세계 곳곳에서 바로 공급될 수 있다. 군수 창고가 뭐 여러 군데 있는 그런 셈이 되겠군요. 예, 심지어 베트남은 가깝기도 하고요. 진짜 가깝죠, 베트남은. 예.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평상시에 상당한 억제력으로 또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방산 협력은 현지 생산을 통해서 해외에서 무기를 우리랑 똑같은 무기를 많이 생산하게 해놓고 유사시에 그 나라에서 바로바로 사서 우리 상황에 투입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197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 참전한 한국이 베트남과 K9 자주포 협력을 눈앞에 뒀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본방 야사는 지난주에 이어서 전쟁의 암울함 속에서 빛나는 뜨거운 인류에 대한 얘기, 2탄이 되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적과 적으로 만났지만 총을 겨누기보다는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감동 실화, 본방 야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죠.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5년 흥태현 상공에 미군의 헬기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헬기는 곧장 베트남 군인들에 의해 격추당하고 마는데요. 가까스로 추락하는 헬기에서 탈출한 한 미군 조종사. 여기가 생의 마지막 순간일까 생각하던 찰나 그에게 손을 내밀어준 천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적국이었던 베트남의 한 소녀였는데요. 그로부터 그는 30년 동안이나 이 소녀를 애타게 찾아다니게 됩니다. 과연 미군과 베트남 소녀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베트남 전쟁이 한창인 1965년 9월 20일 롤링 썬더 작전의 일환으로 미군 전투기 한 대가 베트남 마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 전투기는 베트남군의 대공포에 맞아 격추되고 마는데요. 바로 그때 격추된 미군 전투기를 구조하는 임무를 맡기 위해 HH-43 허스키 헬기 한 대가 신속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헬기에 타고 있던 남자는 22살의 미국 공군 소속인 조종사 윌리엄 앤드류 로빈슨이었습니다. 베트남 밀림 속으로 격추된 미군 전투기를 찾기 위해 수색을 시작한 로빈슨은 두터운 숲풀과 험난한 지형 탓에 정확한 위치를 찾기란 그야말로 극악의 난이도였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로빈슨 눈에 구조 신호탄이 보였고 드디어 격추된 전투기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가파른 언덕 때문에 구조 작업을 위해서는 헬기가 나무 근처까지는 내려가야 했습니다. 험난한 작업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며 간신히 구조용 호이스트를 전투기로 내려보내던 그때 베트남 군인들이 거센 총격으로 헬기는 약 27m 아래의 정글 바닥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다행히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진 밀림 지역에 떨어지면서 추락의 충격을 덜어준 탓인지 로빈슨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적에게 발각돼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필사적으로 숲속을 헤매기 시작한 로빈슨. 그때 그의 눈앞에 외진 동굴이 보였고 곧장 동굴 안으로 피신했는데요. 몸을 웅크리며 두려움에 떨던 그때 AK 소총으로 무장한 베트남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 소녀는 17세의 베트남 군인 응웬 띠 낌 라이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자 나라를 지키고자 전장으로 향했던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부르는 명칭은 일명 긴머리 부대. 긴머리 부대는 여성들로 구성된 유격부대로 직접 무장투쟁에 참가해 최전선에서 싸우며 적군의 전세를 약화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응웬띠 낌 라이는 바로 이 긴머리 부대 소속으로 활동 중인 군인이었으며 그런 그녀의 눈앞에 로빈슨이 나타난 것이죠. 당시 키 148cm에 몸무게 37kg으로 상당히 왜소했던 그녀. 그러나 소총을 가지고 있었기에 키 220cm에 몸무게 125kg의 건장한 체격을 지닌 로빈슨도 함부로 나서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응웬띠 낌 라이는 로빈슨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것이 아닌 총을 공중으로 3발 쏘았던 겁니다. 갑작스러운 총소리로 로빈슨이 당황해하던 틈을 타 로빈슨의 몸에 상처 하나 없이 포박에 성공한 베트남 소녀. 로빈슨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고 포로로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한 그녀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결국 응웬띠 낌 라이에 의해 로빈슨은 순순히 포로로 붙잡혔고 포로 수용소로 향하게 됐는데요. 한눈에 봐도 남다른 체격 차이가 나지만 호송되는 모습은 사진으로 촬영돼 세상에 공개되는데요. 1967년엔 베트남이 미군의 2000번째 전투기를 북베트남에서 격추시킨 것을 기념하여 이 사진을 우표로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로빈슨은 약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1973년 12월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미국과 베트남은 1975년 베트남의 공산화로 관계가 단절되다
20년 지난 후인 1995년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였는데요. 두 나라의 국교 정상화 소식을 누구보다 기뻐했던 한 사람이 바로 로빈슨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안전하게 포로로 이송되도록 도와준 베트남 소녀에 대한 기억을 떨칠 수 없었던 로빈슨. 30년 동안 생명을 빚졌다는 생각으로 늘 그녀를 애타게 찾아왔던 그는 한 방송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녀와의 재회에 성공합니다. 로빈슨은 당시를 회상하며 우리는 다시는 이런 사진이 찍힐 일이 없기를 바란다. 만약 그 당시에 우리 중 한 사람이 상대에게 총을 겨누었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며 응원띠김 라이에 대한 깊은 감동을 전했는데요. 그녀는 누구라도 당신을 만났다면 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라며 겸손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폭력보다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서로를 지켰던 두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주포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뭐 K9 뭐 계속 뭐 시장은 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도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K9 자주포 수출이 앞으로 탄탄대로다 이런 전망도 나왔어요. 앞으로도 예. 예, 근데 이제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 카이다에서 2023년에 K9에 관한 보고서를 이제 하나 썼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자주포가 18,000여 문 정도 있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현대화된 자주포가 6,402문, 그 다음에 구형이 6,479문, 사용연한이 지난 포, 그러니까 빨리 도태해야 될 네. 요게 5,186문이다. 이렇게 이제 추산을 했어요. 세계 자주포 시장의 3분의 2가량이 도태가 필요하거나 교체가 임박했다라는 의미고요. 이 시장 중에서 이제 뭐 절반 이상을 우리가 가져간다면은 네. K9 공장은 이제 앞으로도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이제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수입한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MRO 창정비 사업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제안하면은 시장은 무려 5배로 늘어날 거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K9 자주포를 이제 뭐 한 40년 동안 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완전 분해했다가 부품을 가는 창정비 요거 요 40년간 한 3번을 해야 되고요. 창정비 1회당 거의 제품 가격의 60% 정도가 이제 소요돼요. 소모품 공급 고려하면은 이 AS 매출도 애프터 서비스 매출이 단순 제품을 판 매출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이거 원래 무기라는 게요. 수명 주기. 왜 보통 우리가 살 때 가격만 생각을 하는데 수명 주기 전반 가격을 잘 보면서 도입을 해야 되는 게 사실 그런 이유가 있고요. 여기 이제 여기다가 뭐 업그레이드까지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인화로 간다. 예. 뭐 이런 거 같은 거 다 제한할 수가 있고요. 우리 지금 실제 준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미래가 언젠가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베트남이 우리의 바람상 K9의 11번째 유저 클럽. 12번째. 뭐 앞으로 탄탄대로라는 보고서도 있으니까 그럼 12번째는 이제 어디가 유력할까요? 이런 시점에서 항상 나오는 곳이 있죠. 방산 큰손인 중동. 예, 돈도 많고 나라도 여러 나라고. 아우 예. 근데 실제로 중동 여러 국가가 지금 K9을 구입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일머니로 돈은 많고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데 방산 수요도 그 지역적 특성상 좀 높은 편인데도 기계 기반 산업이 좀 갖춰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무기 수입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무기 시장의 30%를 중동 지역이 차지하고 있다. 예. 여기를 이제 우리가 노리는 거죠. 그런데 UAE 거기 아랍에미레이트 거기는 우리나라랑 여러 가지 교류도 많이 하는 나라 아닙니까? 뭐 사이도 좋은 것 같고 뭐 제가 보기 근데 그때 그 독일인가가 막아갖고 우리 K9 수출 안 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어요? 2020년에 아랍에미레이트와의 K9 자주포 수출 협상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독일의 대중동 무기 금수 조치로 무력화됐었습니다. 예. 무산돼 버렸는데
K9 자주포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낸 지 꽤 됐지만 정작 이제 자주포의 심장인 엔진이 독일의 MTU사에 의존하는 탓에 수출할 때 일일이 독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승인을 안 해준 거죠.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예, 해결을 했다라는 거죠. 해결이 됐습니까? 네네. 2020년부터 산업부 주관으로 STX 엔진, 한국자동차연구원, 기계연구원, 한양대학교 이런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 추진해가지고 네. 불과 3년여 만인 2024년 작년 9월에 500여 개 넘는 핵심 부품 생산에 성공을 해서 K9 자주포용 1000마력급 엔진의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엔진 더 이상 그러면 독일 거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야. 그리고 사업 종료 시점을 2년이나 앞당겨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네. 이번에 개발된 이 K9 자주포용 1000마력급 국산 엔진 SMV1000인데 이 엔진이 독일 MTU사의 기존의 MT881 엔진하고 체계 장비 변화 없이 100% 호환이 가능해요. 그대로. 예, 또 그렇게 디자인했겠죠 최초에. 예, 그렇죠. 딴 걸 다 바꿔야 되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기존 K9 자주포의 엔진을 국산 엔진으로 교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안전성을 동일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기존 엔진 대비 연료 소비율도 5% 이상 개선을 심지어 했다라는 더 좋아졌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핵심 기술인 엔진을 스스로 만들면서 K9의 국산화율은 지금 전체적으로 86%가 됐고요. 그리고 K9뿐 아니고 K10 탄약 운반차 그리고 AS-21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에도 이걸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방위 산업의 전반적인 경제적 가치도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엔진 특색 때문에 상당 나라가 우리 K9을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수출하지 못하는 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겁니까? 이제 정리됐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제 최근 중동 국가들 보고 있으면은요. 우크라이나 전쟁 나서 막 정신없기도 하지만 중동 안에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미국하고 이란 간의 갈등. 또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 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뭐 하마스 공격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복잡한 게 많았잖아요. 자, 이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군비 증강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UAE, 사우디 등 국가는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 무기를 주로 수입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사이가 그다지 안 좋아서 미국 무기보다는 이제 다른 나라 무기를 수입을 하려고 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페이트리어트 팩3를 산 게 아니라 성공2를 샀죠. UAE가. 그렇게 되는군요. 네, 2022년 1월에. 이게 보면은 4조 원짜리 딜이었어요. 35억 달러. 2024년도 초에, 작년 초에 방사청하고 국내 업체들이 UAE, 사우디 등의 국가들과 방위사업 업무 협약, MOU를 체결하면서 수출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또 최근 보면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도 그닥 그렇게 사이가 좋아진 거는 아니에요. 중동 국가들이 좀 기대를 했어요. 트럼프 들어오면 좀 달라지겠지 했는데 좀 여전히 보면 이제 당장 뭐 석유 감산 문제 얘기 나오면서 야, 우리는 싸게 팔 건데 뭐 너희도 가격 낮춰? 아니야? 우리만 팔게 싸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이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이제 한국 방산업체에게 기회가 되지 않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 거 안 사면 알지? 약간 좀 이런 걸로 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방산 쪽에서 미국하고 경쟁하는 분야들이 조금 더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좀 이제 우리가 전략 수정 같은 것도 좀 하고 되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동 국가하고 접점을 늘리는 동시에 아프리카 시장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아프리카요? 예, 네, 이집트 얘긴데 국산 엔진 지금 얘기했던 그 SMV1000 엔진이 탑재된 K9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집트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게 뭐 결정이 다 된 상황입니다. 이거는. 예. K9은 지난 2022년 2월 1일에 2조 원대 이상의 이집트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아프리카 국가에 이렇게 첫 진출하게 되는데 K9 216문, 와. K10 탄약 운반차 39대, 사격 지휘 장갑차 K11 51대를 수출하는 것으로 K9 계통 수출 규모 중 역대 최대입니다. 제대로 그냥 그 패키지 다 가져가시네요. 예. 시스템을 다 가져가는 예. 셈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에 이집트가 내건 조건이 독일산 엔진을 한국산 엔진으로 대체하라는 거였어요. 그럼 딱인데 이제 약속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이걸 우리가 할 능력이 없었으면 이걸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인데, 이번에 이제 K9 자주포용 1000마력급 엔진 국산화 성공을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완전히 된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 1000마력짜리 국산 디젤 엔진을 이제 K9에 탑재를 해서 이집트 당국이 현지에서 시험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총 거리 1만 킬로미터를 달리면서 험지 등판 성능, 최대 출력 성능까지 기술과 운용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합니다. 이집트가 이렇게까지 K9을 필요로 하고 또 K9을 믿는 거는 뭐 어디에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요, K9 시연을 하다가 이집트가 꽂힌 사건이 있었어요. 딱 보자. 시연? 시연. 그러니까 시연? 성능 예, 시연을 예. 하다가 포사격을 하는데 어디에 했냐? 해상에 떠 있는 부표, 15km 떨어지는 부표에다 사격을 했는데 정확하게 여기 꽂힌 거예요. 보면 이집트가 사실 홍해, 지중해 이쪽에 안보를 좀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해군력보다는 사실 지상에서 이제 이걸 좀 활용하려는 게 있어요. 보통 고속정이 한 길이가 한 40m 되고 초계함이 한 100m 정도 돼요. 그거 방어하는 게 보통 이제 과거엔 해안포를 썼단 말이에요. 지금 해안포 정밀도도 안 나오는데 K9은 포병 작전에서 쓰다가 해안 방어에 필요해? 그럼 쫙 돌려가지고 거기서 여기 배 지나가네? 뻥뻥뻥. 그렇게도. 그러니까 양수겸장이 되는 거예요. 지상용으로 쓰면서 딱 필요할 때 전환해가지고 가서 해안의 위협도 상대하고. 또 K9이 바다에다 해안포를 쓸 수 있다. 예. 그 한 방 맞히면 진짜 하여튼 뭐 그 적 선박을 기가 막히고 갔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미국의 뭐 새로운 정부 출범하고 그동안에 뭐 다른 외교 전술을 막 쓰고 막 이러면은 이 서방도 또 자주포 시장에 또 같이 참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경쟁자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센데. 그렇죠. 사실은 뭐 지금까지는 미국과 독일 같은 이 선진국들도 K9 위세에 눌려서 지금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왜냐하면은 미국과 유럽은 탈냉전 이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전쟁 거치면서 155mm 대구경 야포의 필요성은 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관심이 많이 줄어서 사실은 이 부분이 그때 틈새가 한번 됐던 거죠. 네. 그랬다가 러시아의 그 2014년 크림반도 침공을 보면서 대구경포 155mm 자주포에 다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의 인명 피해의 70%가 러시아의 야포 공격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사실 우리 K9이 155mm 자주포 시장을 거의 독차지했는데 이제는 미국 등 선진국들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해서 다시 자주포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사거리 100km 이상 그리고 AI 적용 또 무인화 이런 식으로 미국이나 유럽은 그냥 2단계를 점프해서 아예 그냥 다음 단계로 달려나가려고 하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K9도 지금 이렇게 역전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화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중요한 부분인 거죠. 예. 그런데 실제로 그 뭐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그런 계획이 나왔죠? 네, 이거를 뭐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아무 계획도 없으면은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K9을 써본 여러 나라 군 관계자들이 매년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K9 운영, 뭐 유지 보수 훈련 체계 경험 지식 공유하는 이런 소위 K9 유저 클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행사가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K9의 차세대 개량형인 K9A2와 K9A3의 향후 10년간의 개발 로드맵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K9A2 같은 경우에는 2027년부터는 전력화가 될 예정으로 이미 돼 있고 자동 포탄 공급 장치를 통해서 현재 분당 6발인 발사 속도를 9발로 계산을 한다는 계획이고 또 탄약과 장약 장전이 자동화되면서 K9A2 승무원은 현재의 5명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되고요. 원격 조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소위 그 RCWS 예. 시스템으로 이제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K9A2 승무원은 자주포 안에서 적외선 카메라로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4km 이내에 숨어 있는 적을 찾아내서 중기관총으로 정확하게 사격이 가능하고 게다가 지금처럼 이제 포탑 위로 머리를 내밀다가 저격을 당하는 이런 위험도 아예 없어지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 거죠. 그게 K9A2의 로드맵이고. 그렇죠, 그렇죠. A3는요? 이제 2030년대가 되면 이제 말씀하신 K9A3로 진화를 하는데요. 이 K9A3가 선택한 것은 뭐냐? 세계 최초의 유무인 복합 자주포입니다. 승무원 한 명이 자주포 한 대를 통제를 하거나 몇 명이 일개 대대를 전체 통제할 수 있는 자동 운영 기능을 갖추게 하겠다.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를 위해서 이제 접목되는 신기술이 이제 3가지가 되는데 완전 무인화 자동 장전 기술
유무인 복합 주행 기능을 적용을 하면은 지가 스스로 판단해서 그 진지까지 이동하거나 선도 차량이 먼저 이제 길을 쭉 가면은 따라가는 뭐 추종 모드라고 그러는데 그런 모드에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게 되는 거고요. 차세대 지휘 장갑 차량 K11A1 여기에 유무인 복합 조정을 위해서 자주포 통제하는 승무원들이 탑재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조종을 하는 거예요. 무인 통제 장치를. 화력도 K9A3에서는 개량이 된다고 해요. 신형 58구경장 포신을 장착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K9A1이나 A2하고 비교했을 때 사거리가 20% 이상 향상이 되고요. 기존에 연구 중인 최신형 이제 유도포탄 요거와 K9A3를 결합을 하면은 그 미사일에 가까운 80km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서 적후방의 탄약고, 핵심 표적 요거를 아주 그냥 정확하고 손쉽게 타격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뭐 세계로 이미 뻗어가고 있는 K9, 특히 베트남까지 놓고 하고 있는 월클 K9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장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만족을 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언젠가는 이렇게 발전해 나가다 보면 우리도 네.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셔먼 전차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표준이 되는 그런 무기 있잖아요. 이 K9이 뭐 자주포의 좀 기준, 스탠다드 그렇죠. 예. 이런 것으로 정착이 되는 그런 날도 한번 기대해 보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예. 자주포라면 그냥 K9. 네네. 이렇게 통칭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지프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정말. 저거 이제 앞으로 다 우리 수량도 물량들 다 풀려서 전 세계 70%가 K9 쓴다. 그럼 그 표준된 거예요, 이미. 이미 50% 넘은 이상 이미 표준이 된 거긴 한데 이거 언제까지나 그 영광이 지속된지란 보장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드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미래 전의 양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바뀌는 전쟁 양상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당장 안 될 수도 있어요. 기술 수준이 안 쫓아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단계적으로 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중요한 거는 필요한 걸 내놔. 일선에서 필요한 걸 만들어내면 팔리더라.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해오신 만큼 네.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고요. 지니TV 101번에서도 절찬리에 방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 이거 진짜 베트남에서 이거 우리가 진짜 이거 저희 이거 업로드 됐을 때 이거 베트남에서 이미 그러게요. 뒷북, 뒷북을 가장 좋아하는 본게임. 그러니까 이거 저 유튜브에서 뭐 퍼플이가 하는 걸 이렇게 보면 K9로 그냥 우주 전환